여보, 걱정 마, 금방 끝나. 분만실로 들어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윤성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 김미연이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3시간 뒤 담당 의사가 분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보는 순간 성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산모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봄날이었습니다. 윤성주는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을 들고 산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의 무덤 앞에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라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에는 아내가 직접 한 땀 한 땀 술을 놓은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인 걸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족의 평화와 건강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청송건설 대표 윤성주는 그날도 어김없이 혼자였습니다. 아내 김미연이 세상을 떠난 지 꼭 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성주는 언제나 이날이 두려웠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가슴 한편이 시리도록 아려왔고 꽃잎이 바람에 날릴 때마다 4년 전 그날의 기억이 통째로 밀려왔습니다. 성주는 이른 아침부터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얼굴에는 30대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 아래 짙은 그림자가 번져 있었고 면도를 마친 턱선은 유독 야위어 보였습니다. 차를 몰고 경기도 외곽의 공원묘지로 향하는 길은 온통 벚꽃 터널이었습니다. 연분홍 꽃잎들이 봄바람에 흩날리며 차창을 두드렸지만 성준의 시선은 단 한 번도 그 풍경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였습니다. 묘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꽃다발을 들고 천천히 걸어 올라가던 성준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아내의 산소 앞에 누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이 산소를 찾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으니까요. 아내의 친정 부모님은 미연이 떠난 이듬해 충격으로 연이어 세상을 뜨셨고 가까운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소 앞에 작은 두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몇 걸음 더 다가가자 그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남자아이 하나와 여자아이 하나. 두 아이 모두 때가 잔뜩 낀 낡은 옷을 걸치고 있었고 신발은 밑창이 다 닳아 있었습니다. 오빠로 보이는 남자아이는 묘비를 두 팔로 꼭 끌어안은 채 얼굴을 묶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흙투성이 작은 손이 묘비 표면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옆에 여자아이는 무릎을 꿇은 채 작은 손으로 꽃 몇 송이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꺾어온 듯한 이름 모를 들꽃이었습니다. 성주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무언가에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먹먹해졌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인지, 왜 이 산소 앞에 와 있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산소 앞에 놓인 꽃다발이 살짝 흔들렸고 그 꽃다발에 묶여있던 무언가가 펄럭였습니다. 성준의 눈이 그것을 향해 멈췄습니다. 손수건이었습니다. 흰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진 손수건이 꽃다발 줄기에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성준은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수건 한쪽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재호. 그리고 다른 손수건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소은. 성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수건을 들고 있는 손끝이 나뭇잎처럼 바르르 떨렸고 눈앞이 뿌옇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손수건을 성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미연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몇 달에 걸쳐 한 땀 한 땀 직접 수를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의 이름을 미리 수놓으며 환하게 웃던 미연의 얼굴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손수건이 왜 여기 있는 것인지 성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4년 전 미연이 세상을 떠날 때 갓 태어난 아이들도 함께 하늘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청송건설 창업주인 시아버지 윤창식이 직접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일찍 태어나는 바람에 살리지 못했다고 아내와 함께 보내드렸다고 했습니다. 성준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미연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을 차리기도 힘든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내가 직접 수놓은 손수건에 적힌 그 이름들이 자신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재호, 소은. 성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자신을 눈치채지 못한 남자아이의 옆얼굴이 봄 햇살 아래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성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아이의 눈매가 콧날이, 입술선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자아이의 얼굴은 세상을 떠난 아내 미연의 모습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겹쳐졌습니다. 성준의 무릎이 힘을 잃었습니다. 꽃다발을 든 채로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찬 흙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4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여자아이가 오빠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오빠, 누가 왔어? 남자아이가 묘비에서 얼굴을 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낯선 어른을 발견한 순간 남자아이의 눈이 굳어졌고 몸이 반사적으로 여동생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서운 아이가 그럼에도 동생 하나만은 지키겠다는 듯 두 발을 꽉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성준은 천천히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이름이 재혼이? 소은이니? 두 아이가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남자아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여자아이는 오빠의 등 뒤로 바짝 붙었습니다. 낯선 어른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두 아이 모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성준은 손수건을 천천히 펼쳐 아이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니? 남자아이의 시선이 손수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경계심과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 거예요. 그 한마디가 성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시울을 타고 흘러내렸고 성준은 아이들을 향해 두 팔을 천천히 벌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야,
아빠가 너무 늦게 왔구나. 벚꽃잎이 소리 없이 내려앉는 산소 앞에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와 그리움과 분노가 그 봄날 오후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꺼져 있던 불씨 하나가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4년 동안 이 사실을 자신에게 숨겨왔다는 것,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는 다짐이 가슴속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준은 한동안 아이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 재호는 여동생 소은을 등 뒤로 감춘 채 성준을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소은은 오빠의 등에 얼굴을 반쯤 묻은 채 성준을 훔쳐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었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성준은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우면 가까이 오지 않아도 돼. 아저씨가 여기서 기다릴게. 재호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예요?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품속에서 지갑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아이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나란히 앉아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여자는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소은이가 오빠 등 뒤에서 고개를 쭉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소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다. 그 한마디에 재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은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살며시 짚었습니다. 그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준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4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소은이가 먼저 조그만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한 발, 두 발 천천히 다가오더니 성준의 앞에 멈춰서서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손수건 한 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소은이라고 수놓아진 손수건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면 이거 알겠네요. 성준이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쥐기도 힘들었습니다. 미연이 술을 놓던 그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등을 구부린 채 실을 꿰던 손가락, 이름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웃던 얼굴. 성준은 손수건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이제야 찾았어.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호가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성준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누가 오는 거야? 재호가 대답 대신 소은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소은이 겁먹은 눈으로 오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알면 혼나요. 여기 온 거 들키면 안 돼요. 성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원장.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걸렸습니다. 너희 지금 어디서 사니? 재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고 있는 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소은이가 오빠 눈치를 살피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늘 푸른 쉼터요. 거기서 자고 먹어요. 재호가 동생의 입을 손으로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주는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천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쉼터. 자신의 아이들이 4년 동안 쉼터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주는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재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걸어왔어요. 1시간쯤요. 매년 이날에 오거든요. 매년이라는 말에 성준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매년 혼자 이 먼 길을 걸어 엄마 산소를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날 것을 알면서도요. 어떻게 엄마 산소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니? 재호가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손때가 잔뜩 묻은 종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볼펜으로 그려진 약도가 나왔습니다. 안에 미연의 친정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성주는 그 글씨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디서 났어 이게?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쉼터에 처음 왔을 때 제 이불 속에 있었어요. 손수건이랑 같이요. 성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연의 어머니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녀들이 언젠가 엄마를 찾아갈 수 있도록 몰래 챙겨두신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성주는 아이들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아이의 눈을 차례로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데리러 왔어.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안 돼.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 재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믿고 싶지만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소은이는 성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이제 왔어요? 그 한마디가 성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몰랐다고 해야 할지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아무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준은 소은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봄인데도 손끝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소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소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소은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참는데 익숙한 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성주는 아이들을 쉼터 근처까지 바래다 주며 한 가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아무에게도 오늘 일을 말하지 말 것. 아빠가 반드시 데리러 올 것이라는 것. 재호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성준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믿어볼게요. 그 말이 성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차로 돌아온 성준은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의 차가운 손끝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루한 옷, 달아빠진 신발, 매년 혼자 1시간을 걸어 엄마 산소를 찾아온 두 아이. 이 모든 것 뒤에 누가 있는지 성주는 알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윤창식.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순간 성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4년 동안 쌓아온 의심들이 한꺼번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의 죽음, 아이들의 실종, 그리고 4년 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시아버지의 태도,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천천히 핸들에서 이마를 떼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오래된 지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청송건설 전무이자 20년 지기 친구인 최병철이었습니다. 병철아, 나야. 할 말이 있어. 지금 만날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병철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야? 바로 갈게. 성주는 전화를 끊고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유리창에 붙었다가 천천히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4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이제 막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성준과 최병철은 묘지 인근 한적한 국도변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이라 식당 안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식은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성준이 오늘 산소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는 동안 최병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준이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최병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재호, 소은. 두 이름을 손끝으로 짚어보던 최병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준아, 나 사실 오래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성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연 씨가 떠나던 날 말이야.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잖아. 근데 그게 너무 이상했어. 분명히 응급 연락을 받고 내가 30분 만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산모가 손도 못 써보고 그렇게 됐는지. 성준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에서 봤어. 회장님이 담당 의사랑 나누는 얘기를. 내용은 못 들었는데 의사가 굉장히 굽신거리면서 뭔가를 받아 넣는 것 같더라고. 나는 그때 그냥 장례 때문에 뭔가 처리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최병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준은 식당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테이블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성준의 눈빛은 그 햇볕이 닿지 않는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4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내 미연이 갑작스러운 진통을 일으킨 것은 예정일보다 3주 이른 날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배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는 미연을 성준이 부축해 일으키려는 순간 시아버지 윤창식이 먼저 구급차 대신 자신의 기사를 불렀습니다. 자신이 오래 거래해온 병원으로 가야 한다며요. 성준은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시아버지가 자주 이용하던 큰 병원이라는 말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는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지정한 병원은 반대 방향으로 40분을 더 가야 했습니다. 성준이 가는 길에 더 가까운 병원으로 가자고 했지만 윤창식은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거기는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분만 전문의가 없다. 자신이 아는 병원이 최고다. 라며 기사에게 방향을 바꾸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미연은 뒷좌석에서 신음을 삼키며 성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미연의 상태는 많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가는 미연의 손을 잡으며 성준은 여보, 금방 끝나 라고 말했습니다. 미연이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성준이 분만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윤창식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성준의 귀에 짧은 몇 마디가 들어왔습니다. 알아서 해. 내가 뒤는 책임질 테니까. 성준은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뭔가 당부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분만실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성준이 안을 확인하려 할 때마다 간호사가 나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났을 때 담당 의사가 분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보는 순간 성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산모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이른 출산으로 살리기 어려웠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담담하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성준의 귀에는 그 이후 말들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성준의 세상이 끝났습니다. 최병철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담당 의사 있잖아. 미현 씨 담당이었던 그 사람. 사건 처리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 병원 그만뒀어. 그리고 지방에 개인 의원 차렸는데 건물이 꽤 큰 거야. 갑자기 그럴 돈이 어디서 났겠어. 성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가 귓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최병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준아, 너도 알잖아. 미현 씨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현 씨한테 청송건설 지분 일부를 넘기겠다고 했잖아. 그게 성사됐으면 회장님 입장에서는 사돈 집안이 회사에 발을 들여놓는 셈이 되는 거야. 거기다 미연 씨가 아이들을 낳으면 그 지분이 손자녀한테까지 이어지는 거고. 성준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연이를 그리고 아이들을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지분, 회사, 그것 때문에 아내가 살릴 수 있었는데도 살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들이 사산으로 기록이 조작되어 쉼터에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성준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병철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성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최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빼내야 해. 그 전에 아버지가 눈치채면 안 돼. 성준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이미 완전히 식은 커피였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병철아, 나 4년 동안 술주정뱅이 연기하면서 살았잖아. 최병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성준이 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회사에서 밀어내려고 알코올 중독 판정을 유도했을 때 나는 그냥 당해줬어. 일부러. 아버지 눈에 내가 완전히 망가진 사람으로 보여야 방심하거든. 방심한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해. 그리고 실수는 흔적을 남기지. 최병철이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4년 동안 곁에서 지켜봤지만 이런 눈빛의 성준은 처음이었습니다. 술에 절어 흐릿하던 눈이 아니라 차갑고 선명하게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재 금고 안에 뭔가 있을 거야. 4년 동안 아버지 곁에서 눈치껏 살았더니 대략은 알아. 그런데 금고 열쇠는 아버지 몸에서 떨어지지를 않아. 그게 문제야. 최병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야겠네.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식당에서 2시간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커피가 치워지고 새 커피가 나왔다가 그것마저 식는 동안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4년의 기다림과 분노와 다짐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최병철이 성준의 어깨를 한번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친구 사이에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성준은 차에 오르며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4년 동안 술에 절은 중독자의 얼굴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었고 면도는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말투는 흐릿했습니다. 시아버지 윤창식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망가진 아들, 회사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폐인,
하지만 백미러 속 오늘의 성주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또렷하게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성주는 백미러에서 시선을 거두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쉼터에 있는 한 위험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아이들을 빼내는 것,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했습니다. 차가 국도를 빠져나와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성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수순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청송건설 회장 자택 거실 소파에 윤성준이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째 면도를 하지 않은 얼굴에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소주병 2개가 나뒹굴고 있었고 그 옆에 빈 컵이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밤새 술을 마시고 쓰러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묵직한 구두 소리가 복도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청송건설 창업주 윤창식이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날카로운 노인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윤창식이 소파에 누운 성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에 연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는 소리가 났습니다. 또 이 꼴이야. 성준은 눈을 반쯤 뜨고 시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점이 풀린 눈이었습니다. 입술은 힘없이 벌어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윤창식이 탁자 위 소주병을 발끝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병이 굴러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성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술이 몇 병이야? 이러다 진짜 죽겠어. 성준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죽으면 아버지야 좋으시지 않겠어요? 윤창식의 눈썹이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소파 옆 의자를 당겨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준아, 이번 달 안으로 병원에 들어가거라. 내가 알아봐둔 곳이 있어. 시설도 좋고 조용한 곳이야. 거기서 좀 쉬면서 몸 추스르면 되잖니. 병원이라는 단어에 성준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성준은 다시 힘없는 표정으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이요. 네, 뭐. 아버지 하시는 대로 하죠. 윤창식이 만족스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다음 달 창립기념 행사 있는 거 알지? 내가 그 꼴로 나타나면 회사 망신이니까 행사 끝나고 입원해라.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창식이 거실을 나갔습니다. 묵직한 구두 소리가 멀어지다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성준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힘없이 늘어져 있던 몸이 소리 없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에 차가운 빛이 돌아왔습니다. 구겨진 셔츠 안에서 꺼낸 것은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성준은 오늘 시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또렷하게 기억하며 수첩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창립기념 행사, 그리고 입원. 4년이었습니다. 성준이 알코올 중독자를 연기하기 시작한 것은 미연이 세상을 떠나고 6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로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 며칠씩 방 안에 틀어박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 윤창식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성준은 직감했습니다. 미연의 죽음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성준은 그날부터 전략을 바꿨습니다. 실제로는 술을 줄이면서 술에 절은 것처럼 보이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면도를 일부러 하지 않았고
옷을 구겨 입었습니다. 눈을 충혈시키는 방법을 찾아냈고 목소리에 힘을 빼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흐릿하고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판단력을 잃은 폐인,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아들. 윤창식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방심한 사람은 실수를 한다는 성준의 말대로였습니다. 윤창식은 성준이 망가졌다고 확신하면서부터 조심성이 느슨해졌습니다. 서재 금고 열쇠를 양복 안주머니에서 조끼 주머니로 옮겨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열쇠를 서재 책상 위에 두고 나오는 일도 생겼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목소리를 낮추지 않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성준은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병철이 회사 내부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정보를 모았고 성준은 시아버지 곁에서 눈과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4년 동안 두 사람이 모은 것들이 수첩 3권에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윤창식이 병원 원장에게 건넨 돈의 흐름, 늘 푸른 아동쉼터 원장 임갑순에게 매달 보내온 우편한 수령증 사본, 그리고 미연이 사망한 날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나눈 통화 내역. 하지만 결정적인 것이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서재 금고 안에 있을 각서와 거래 장부 원본이었습니다. 그것만 손에 넣으면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성준은 시아버지가 외출한 틈을 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금고는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성준이 책장을 밀자 회색 철제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자물쇠는 번호식이 아니라 열쇠식이었습니다. 성준은 주머니에서 밀랍 덩어리를 꺼냈습니다. 사흘 전 시아버지가 잠깐 조끼를 벗어둔 사이 열쇠를 꺼내 양면을 찍어둔 것이었습니다. 철물점에 부탁해 만들어온 복제 열쇠를 자물쇠에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가 들어가다가 걸렸습니다. 한 번 더 방향을 조정하며 밀어 넣자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성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성준은 장갑을 낀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병원 원장과 주고받은 각서였습니다. 날짜는 미연이 입원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내용은 단 몇 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살인의 증거였습니다. 산모의 치료를 지연한다. 출생아는 사산으로 처리한다. 그 대가로 거액을 지급한다. 성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임갑순 원장에게 4년 동안 매달 보낸 거래 장부였습니다. 아이들의 존재를 숨기는 대가로 지급된 돈의 액수가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라는 지시가 윤창식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해외로 내보내 흔적을 없애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준은 서류들을 원래 순서대로 정리해 품속에 넣었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책장을 제자리로 밀었습니다. 서재를 나오며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도로 나온 성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년 동안 기다려온 것이 마침내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가져간 것을 시아버지가 눈치채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움직임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성준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최병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됐어. 내일 만나자.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아이들은 내가 알아볼게. 성준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다시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탁자 위 소주병을 집어들고 한 모금 따라 컵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컵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거실 창을 통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중독자의 탈을 쓰고 버텨온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성준의 입가에 아주 얇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유리창에 붙었다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늘 푸른 아동쉼터는 경기도 외곽 야산 자락에 자리 잡은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그럭저럭 멀쩡해 보였습니다. 담장 안쪽으로 작은 마당이 있었고 건물 입구에는 늘 푸른 아동쉼터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복도는 늘 어두웠고 벽에는 곰팡이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방은 좁고 냉기가 돌았으며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볕이 하루에 두어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 쉼터에서 윤재호와 윤소은이 4년을 살아왔습니다. 재호와 소은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나이가 2살이었습니다. 걷지도 못하던 시절부터 이 낡은 건물이 두 아이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기억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두 아이는 자신들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름이 서류에 올라가 있었지만 재호와 소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쉼터 원장 임갑수는 두 아이를 부를 때 항상 너 또는 얘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두 아이는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뭔가 잘못된 존재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쉼터 안은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을 먹고 각자 맡은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재호는 이날도 어김없이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를 앞으로 밀며 복도 끝까지 닦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소은은 빨래실에서 수건을 개고 있었습니다. 6살짜리 손으로 수건 모서리를 맞추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호와 소은에게만 매일 아침 허드렛 일이 주어졌습니다. 임갑순 원장은 그것을 당연한 일인 것처럼 시켰고 두 아이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항의하면 밥을 굶었습니다. 울면 어두운 창고 방에 혼자 들어가야 했습니다. 두 아이는 일찍부터 참는 것을 배웠습니다. 재호가 복도 끝까지 닦고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갑순 원장이었습니다. 65의 나이에 작은 체구였지만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재호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복도 끝 구석은 닦았어? 네, 원장 선생님. 임갑순이 복도 끝으로 성큼 걸어가 구석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을 재호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손끝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닦은 거야? 다시 해. 재호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빨래실에서 소은이 뛰어나왔습니다. 오빠 제가 도와줄게요. 임갑순이 소은을 흘끗 보았습니다. 너는 수건 다 겠어?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갑순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원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소은이 재호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걸레를 함께 잡고 구석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재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소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하면 빨리 끝나잖아요. 두 아이는 말없이 나란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볕이 들어와 복도 바닥을 비스듬히 가로질렀습니다. 그 햇볕 안에서 두 아이의 작은 그림자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시각 쉼터 원장실에서는 임갑순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청송건설 창업주 윤창식이었습니다. 아이들 상태는 어때? 임갑순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별 탈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잘 있어요. 이번 달 해외 보내는 건 어떻게 됐어? 임갑순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준비는 다 됐는데 서류 쪽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합니다. 빠르면 다음 달이라고 하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창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서두르라고 해. 창립기념 행사 전에 정리가 돼야 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임갑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장실 창문 너머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재호가 소은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봄볕 아래 두 아이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임갑수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방으로 돌아온 재호는 이불 속에서 손수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소은이라고 수놓아진 손수건이었습니다. 어제 산소에서 성준에게 보여준 것과 짝을 이루는 손수건이었습니다. 재호 것에는 재호라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란히 앉아 손수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소은이 손수건 위에 수놓아진 꽃무늬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짚었습니다. 오빠, 어제 그 아저씨 진짜 우리 아빠예요? 재호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사진 갖고 있었잖아.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빠 맞겠네요. 근데 왜 이제 왔어요? 재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제 성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신들과 눈높이를 맞추던 모습, 손수건을 받아들고 손을 떨던 모습, 미안하다 소은아 하고 목이 메어 말하던 목소리. 재호는 그 눈빛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4년 동안 쉼터에서 살면서 어른들의 거짓말을 구분하는 법을 몸으로 익혀왔습니다. 어제 그 아저씨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오빠 아빠 믿어요? 소은이 다시 물었습니다. 재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 믿어볼 거야. 소은이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거 만들어줬으니까 엄마가 우리 아빠 보내준 거겠죠?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수건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두 아이가 이불 속에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은의 숨소리가 고르게 잠들었습니다. 재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해외로 보내진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재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태도가 며칠 전부터 달라졌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서두르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재호는 이불을 꼭 끌어당겼습니다. 아빠가 데리러 온다고 했어. 조금만 기다리면 돼. 스스로에게 되뇌듯 속삭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봄밤의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봄 내음이 실려왔습니다. 재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으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쉼터 한편 작은 보일러실 옆 창고 방에서 불빛 하나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쉼터 봉사자 박점순 할머니였습니다. 72살의 박점순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이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원래는 근처 복지관에서 연결해준 자리였는데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봉사 날짜가 아닌 날에도 종종 들렀습니다. 박점순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재호와 소우는 서류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원장이 이 두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밥을 줄 때도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주었고 옷도 제대로 된 것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잘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원장실 앞을 지나다가 전화 통화 내용 일부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창립기념 행사 전에 정리가 돼야 해. 그 말이 박점순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창고방 구석에 앉아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대로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병철이 사무실 자리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기, 혹시 최병철 전무님이세요?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는 늘 푸른 아동쉼터에서 봉사 나오는 박점순이라고 합니다. 전무님 명함을 어디서 구했냐고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윤성준 대표님 회사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대표님께 직접 연락하고 싶었는데 무서워서요. 혹시 대표님이랑 가까우신 분이죠? 최병철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닫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박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쉼터에 아이들이 둘 있는데요. 이름이 재호, 소은이에요. 이 아이들이 곧 해외로 보내진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 심상치 않아서요. 혹시 대표님이 이 아이들을 아시는지요? 최병철이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오늘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최병철은 쉼터 근처 작은 찻집에서 박점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2살의 박점순 할머니는 작고 여윈 몸에 낡은 꽃무늬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찻집 구석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최병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병철이 자리에 앉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마음에 걸려서요. 최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머니. 말씀해 주세요. 박점순 할머니가 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쉼터에서 봉사를 시작한 게 3년 됐어요. 처음부터 재호 소은이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서류에 이름이 있는데 이 둘만 없어요. 원장이 이 아이들한테 허드렛 일을 시키는데 6살짜리한테 매일 아침 걸레질에 빨래 개기를 시키거든요. 밥도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줘요. 겨울에도 내복을 제대로 안 입히고요. 최병철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수첩을 펼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원장실 앞을 지나다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창립기념 행사 전에 정리가 돼야 한다. 서둘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낮아서 다 듣지는 못했는데 그 이후로 원장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이들한테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여요. 제가 들어가면 갑자기 전화를 끊는다든지. 최병철이 수첩을 건네받아 살펴보았습니다. 날짜별로 할머니가 목격한 것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굶긴 날, 원장이 외부에서 온 낯선 남자와 만난 날, 아이들 짐을 몰래 확인하는 것을 목격한 날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직접 보신 거예요? 박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나이는 지났어요. 이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요. 재호가 많이 힘들어도 동생한테는 절대 내색을 안 해요. 소은이는 또 얼마나 기특한지. 밥을 늦게 줘도 오빠 먼저 먹으라고 한대요. 이런 아이들이 어디로 보내진다는 게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병철은 수첩을 할머니께 돌려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 연락해 주셨어요. 이 아이들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제가 연락했다는 거 원장이 알면 저도 쉼터에 못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당분간은 제가 계속 쉼터에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최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할머니가 안에 계셔줘야 저희도 움직이기 쉽습니다. 찻집을 나온 최병철은 곧바로 성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준이 받자마자 최병철이 말했습니다. 성준아, 할머니 한 분이 연락해 왔어. 쉼터 봉사자분인데 아이들 상황을 꽤 오래 지켜보신 분이야. 중요한 게 있어. 창립기념 행사 전에 아이들을 정리한다고 했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행사가 언제야? 다음 달 열흘 뒤야. 또 침묵이었습니다. 최병철은 성준이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 성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최병철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증거는 다 확보했어. 이제 아이들을 빼내야 해. 근데 섣불리 움직이면 아버지가 눈치채고 아이들을 더 빨리 보내버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성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 아이들한테 전할 말이 있어. 그날 저녁 박점순 할머니는 쉼터로 돌아갔습니다. 봉사 날짜가 아닌 날이었지만 아이들 간식을 챙겨왔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임갑순 원장이 힐끗 쳐다보았지만 별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간식 봉투를 들고 아이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재호와 소은이 방 안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가 할머니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소은이가 달려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박점순 할머니가 두 아이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중요한 말을 할 건데 절대 밖에 들리면 안 돼. 알겠지? 두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아빠가 할머니한테 전할 말이 있대. 재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소은이가 오빠 팔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아빠가 반드시 데리러 온다고. 그리고 짐은 절대 싸지 말래. 원장이 눈치채면 안 된다고. 재호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소은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진짜 오는 거 맞죠? 박점순 할머니가 소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온다고 했으면 오는 거야. 할머니가 여기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소은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수건을 주머니 안에서 꽉 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성준은 최병철과 마주 앉아 남은 것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금고에서 가져온 각서와 거래 장부 원본, 4년 동안 수집한 수첩 3권, 그리고 병원 원장의 행방.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공개할 자리와 시기가 중요했습니다. 성준이 말했습니다. 창립기념 행사야. 거기서 터뜨린다. 최병철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행사장에서요? 거래처 관계자의 기자들까지 다 모이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해야 해.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최병철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행사 당일 아이들을 먼저 빼내야겠네. 행사장에 아이들이 나타나는 건 어때? 성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4년을 버텨온 아이. 성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가 할 수 있을 거야. 최병철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남은 건 병원 원장이야. 그 사람 입을 열게 해야 해. 성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봄밤의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멀리 가로등 불빛 아래 벚꽃잎이 바람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찾아갈게. 성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4년을 기다려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하나씩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성준은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작은 개인 병원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미소가 정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년 전 미연의 담당이었던 의사 오세훈이 병원을 그만두고 차린 곳이었습니다. 최병철이 사전에 알아봐둔 정보로는 오세훈은 현재 이 병원 원장으로 혼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간호사 한 명뿐이었고 환자도 많지 않은 조용한 동네 병원이었습니다. 건물은 2층짜리 단독 건물이었는데 1층이 병원이고 2층에 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건물 규모가 동네 의원치고는 꽤 컸습니다. 갑자기 그럴 돈이 어디서 났겠냐던 최병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성준은 진료 시간이 끝나는 저녁 6시를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먼저 퇴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병원 문이 닫히기 직전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창구 너머로 진료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 진료 시간이 남았나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오세훈이 가운을 입은 채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성준을 보는 순간 오세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성준은 오세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원장님. 오세훈이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성준이 천천히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진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창식의 필체로 쓰인 각서 사본이었습니다. 오세훈의 눈이 그 서류 위에 멈췄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성준이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의 흐름도 다 추적이 됐습니다. 저는 원장님을 이 자리에서 고발할 수도 있고 한 가지 기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원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세훈이 진찰대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오세훈이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이 이어 말했습니다. 윤 회장이 찾아온 건 산모 입원 사흘 전이었어요. 거액을 내밀며 산모 치료를 늦추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사산으로 처리하라고요. 제가 거절하자 가족들을 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어린 딸이 있었거든요. 성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셨군요.
오세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모가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지연시켰고 아이들은 사산으로 기록을 바꿨습니다. 4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성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죄를 어떻게 갚으실 건지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윤창식에게서 받은 지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원장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오세훈이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진료실 안에 괴종시계 소리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봄 저녁의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오세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성준이 대답했습니다. 사흘 안에 최병철 전무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성준은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봄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미연이 살아있을 때 함께 올려다보던 하늘이었습니다. 성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창식이 자택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책장을 밀고 금고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류 순서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윤창식은 수십 년을 한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서류를 정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두 번째에 있었습니다. 윤창식의 눈빛이 좁아졌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습니다. 병원 원장과 주고받은 각서, 임갑순 원장과의 거래 장부, 아이들 처리에 관한 지시 문서, 겉으로는 다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창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각서 맨 아래 자신의 도장이 찍힌 부분에 아주 미세한 구김이 생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꺼내 펼쳤다가 다시 넣은 흔적이었습니다. 윤창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재를 나온 윤창식이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파에는 성준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구겨진 셔츠에 면도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윤창식이 소파 앞에 서서 성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성준아. 성준이 눈을 반쯤 뜨고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나갔다 왔어? 성준이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기 있었는데요. 술 마시다 잠들었어요. 윤창식이 성준의 얼굴을 한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성준은 눈을 흐릿하게 유지한 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윤창식이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서재에 들어간 적 없지? 성준이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서재요? 아버지 서재에 제가 왜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혼나는 거 알잖아요. 윤창식이 잠시 성준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뒷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짧은 몇 마디가 들렸습니다. 일정 더 당겨. 행사 전에 무조건 처리해. 성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몸은 소파에 힘없이 늘어진 채 그대로였습니다. 윤창식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나서 성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최병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눈치챈 것 같아. 서둘러야 해. 아이들 빼내는 날 앞당겨.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사흘 뒤로 잡자. 할머니한테도 전할게. 성준은 문자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사흘 뒤의 상황을 그려나갔습니다. 아이들을 쉼터에서 빼내는 것, 행사장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 단 한 번에 끝내야 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오세훈에게서 최병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진술서 쓰겠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최병철이 성준에게 바로 연락했고 성준은 전화를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긴 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사흘 뒤 아침이었습니다. 박점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봉사 날짜가 맞지 않는 날이었지만 아이들 간식거리를 챙겨왔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임갑순 원장이 입구에서 할머니를 맞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늘 봉사날 아니잖아요. 박점순 할머니가 손에 든 봉투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아이들 좋아하는 찐빵을 샀는데 그냥 집에 두면 상할 것 같아서요. 잠깐만 있다 갈게요. 임갑순이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재호와 소우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오자 두 아이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닫고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이야. 알겠지? 재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은이 오빠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찐빵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기다려. 점심 먹고 나서 원장이 낮잠 자는 시간에 움직이는 거야. 그때 할머니가 뒷문 열어줄 테니까 조용히 나오면 돼. 짐은 없지?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 속 손수건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소은이도 자신의 손수건을 점퍼 안쪽에 챙겨 넣은 채였습니다. 할머니가 두 아이의 머리를 차례로 쓰다듬었습니다. 무서워도 소리내면 안 돼. 할머니 믿고 따라오기만 해. 두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방을 나와 평소처럼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걷고 다른 아이들 간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임갑순 원장이 가끔 할머니 쪽을 힐끗거렸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에 의심을 거두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임갑순 원장이 원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매일 점심 후 1시간씩 낮잠을 자는 것이 원장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박점순 할머니는 원장실 문 앞을 지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복도를 걸어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뒷문에는 걸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걸쇠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쇠가 긁히는 소리가 날까봐 숨을 참으며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자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봄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2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약속한 신호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재호가 소은의 손을 잡은 채 나왔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이 바짝 긴장해 있었습니다. 소은이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짓으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 사람이 복도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재호가 소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은의 발소리가 너무 클까봐 재호가 소은에게 발꿈치를 들고 걸으라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소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뒷문까지 남은 거리가 10걸음 정도였을 때였습니다.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임갑순이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박점순 할머니가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재호와 소은을 옆 청소 도구 창고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청소도구를 꺼내는 척 창고 앞에 서서 몸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임갑순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를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직 있었어요? 박점순 할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빗자루 찾는다고요. 마당 쓸고 가려고요. 임갑순이 할머니를 잠시 바라보다가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 다시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창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재호와 소은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소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뒷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르게 뒷문까지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뒷문을 밀었습니다.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재호가 소은의 손을 꽉 잡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뒷문 너머 골목 끝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최병철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최병철이 두 아이를 발견하고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재호가 낯선 어른을 보고 몸을 굳혔습니다. 최병철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야. 아빠가 보냈어. 빨리 타자. 재호가 최병철의 얼굴을 한순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은의 손을 잡아 끌며 차 쪽으로 걸었습니다. 박점순 할머니가 뒷문 앞에 서서 두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은이 차에 타기 직전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최병철이 운전석에 앉으며 성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리고 나왔어. 지금 출발한다. 전화기 너머에서 성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했어. 바로 와. 차가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재호가 뒷좌석 창문 너머로 쉼터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건물이 점점 작아지다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재호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서 소은이 오빠 팔에 기댔습니다. 오빠 아빠 보러 가는 거지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은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가 도심 쪽으로 향하는 동안 뒷좌석 두 아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소은은 어느새 오빠 어깨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인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재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봄 햇살 아래 펼쳐지는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쉼터 담장 밖을 이렇게 멀리까지 나와 본 것이 재호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벚꽃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꽃잎이 바람에 날려 차창에 달라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재호는 그 꽃잎을 눈으로 쫓다가 시선을 내려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재호라고 수놓아진 손수건이었습니다. 손끝으로 글씨를 짚어보았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줬어.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차가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최병철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 왔어. 내리자. 재호가 잠든 소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소은아, 일어나. 다 왔어. 소은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두 아이가 내렸습니다. 아파트 입구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성준이었습니다. 며칠 전 산소에서 보던 모습과 달리 오늘은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성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재호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성준도 그 자리에 서서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은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와 함께 소은이 성준에게 와락 안겼습니다. 성준이 소은을 두 팔로 감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소은의 작은 등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준이 소은을 안은 채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준이 소은을 내려놓으며 재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재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재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4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재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재호의 작은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성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성준이 두 팔로 재호를 꼭 감쌌습니다. 재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4년 동안 동생 앞에서도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소은이 아빠와 오빠 곁으로 다가와 두 사람을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아파트 입구 앞 봄볕 아래 세 사람이 한데 엉켜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바람이 벚꽃잎을 실어와 세 사람의 어깨 위에 소복이 내려앉혔습니다. 최병철은 차에 기댄 채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성준이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들어가자.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는 말없이 성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준이 재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세 사람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병철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청송건설 30주년 창립기념 행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대형 행사장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취재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청송건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라는 현수막이 입구 양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거래처 관계자와 협력사 대표들이 차례로 입장하고 있었고 경제 담당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행사장 안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단상 위에는 대형 현수막과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청송건설 30년의 역사를 담은 자료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행사 진행을 맡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맨 앞줄 중앙에 윤창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짙은 감색 양복에 은빛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주변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는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30년을 일궈온 회사의 창업주로서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의 무대라는 것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창식의 머릿속에는 어제 확인한 사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쉼터에서 사라졌다는 임갑순의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윤창식의 얼굴에는 내색이 없었지만 속으로는 상황을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맹신했습니다. 금고 서류는 자신이 직접 확인했고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설령 성준이 뭔가를 눈치챘다 하더라도 망가진 알코올 중독자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청송건설 30년의 발자취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업 초기의 어려움과 성장 과정을 담은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흘렀습니다. 윤창식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해준 임직원과 거래처에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윤창식이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행사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로 쏠렸습니다. 문 너머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감색 양복에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충혈되지 않은 눈, 꼿꼿하게 펴진 어깨. 4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무너져 있던 윤성준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행사장 중앙 통로를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창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좁아지며 성준을 따라갔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성준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성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리를 빌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행사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성준이 손에 든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각서였습니다. 윤창식의 필체로 쓰인 각서가 스크린 가득 펼쳐졌습니다. 산모의 치료를 지연한다. 출생아는 사산으로 처리한다. 그 대가로 거액을 지급한다. 한 줄 한 줄이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행사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윤창식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양옆에 자리한 최병철과 또 다른 직원이 조용히 자리를 막았습니다. 두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임갑순 원장과의 거래 장부였습니다. 4년 동안 매달 보낸 금액이 날짜별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존재를 숨기는 대가로 지급된 돈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세 번째로 오세훈의 진술서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담당 의사였던 오세훈이 직접 서명한 진술서였습니다. 윤창식의 지시를 받아 산모 치료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내용이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행사장이 술렁임을 넘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4년 전 제 아내는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리지 않은 것입니다. 갓 태어난 제 아이들은 사산이 아니었습니다. 쉼터에 버려진 것입니다. 행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행사장 옆문이 열렸습니다. 최병철이 데리고 들어온 두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호와 소은이었습니다. 남루했던 옷 대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두 아이의 얼굴에는 아직 긴장이 가시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두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윤창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호가 행사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소은이 오빠 손을 꼭 잡고 따라왔습니다. 재호의 눈이 단상 위 성준을 향했다가 맨 앞줄에 앉은 윤창식에게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호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행사장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재호가 윤창식을 바라보며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왜 데려갔어요? 그 한마디가 행사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재호를 향했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은이 오빠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윤창식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장 뒷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형사 2명이 앞장서고 제복 경찰 4명이 뒤따랐습니다. 최병철이 전날 밤 검찰에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겨둔 것이었습니다. 형사들이 중앙 통로를 걸어 맨 앞줄로 향했습니다. 윤창식 씨, 살인교사 및 아동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렸습니다. 윤창식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창식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윤창식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경찰이 양옆에서 부축하며 행사장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단상위 성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미연이 떠올랐습니다.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웃던 얼굴, 손수건에 한 땀 한 땀수를 놓던 손가락. 이제 다 끝났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성준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재호와 소은이 달려왔습니다. 성준이 두 아이를 양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행사장 한가운데에서 말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봄바람이 열린 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벚꽃잎 몇 장이 바람에 실려 행사장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창식은 구속되었습니다. 오세훈의 진술서와 각서 원본, 거래 장부가 모두 검찰에 넘어갔고 임갑순 원장도 같은 날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4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주는 그 며칠 동안 아이들 곁에만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최병철에게 맡겼습니다.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도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였습니다. 재호와 소은은 처음 며칠 동안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들기 전에 눈치를 살폈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쉼터에서 몸에 밴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소은이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면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재호가 밥을 먹다가 문득 멈추고 눈치를 살피면 괜찮아, 천천히 먹어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말보다 곁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재호가 자다가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성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준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웃음이 참 많았어. 밥을 유난히 잘했고, 너희 손수건 수놓을 때 몇 달을 걸렸는데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 재호가 손수건을 꺼내 손 안에서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성준이 재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빠도 그래.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밤의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성준의 옆구리에 살며시 기댔습니다. 성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재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났습니다. 벚꽃이 한창이었습니다. 성준은 아침 일찍 두 아이를 깨웠습니다. 갈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냐고 묻는 소은에게 성준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인사하러 가자. 두 아이가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재호는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소은은 꽃집에서 사온 작은 꽃다발을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전날 소은이 꽃집 앞을 지나다가 엄마한테 드리고 싶다고 했고
성준이 말없이 꽃집 문을 열었던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차를 타고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벚꽃 터널이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소은이 꽃다발을 가슴에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봄이 진짜 예쁘다. 성준이 백미러로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년 동안 봄이 올 때마다 가슴이 시렸습니다. 미연을 잃은 계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소은의 그 한마디가 성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미연의 산소 앞에 섰습니다. 소은이 꽃다발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재호가 손수건을 꺼내 꽃다발 옆에 가지런히 두었습니다. 두 아이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을 감고 미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다 끝났어. 아이들 데려왔어. 잘 키울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홀가분한 눈물이었습니다. 소은이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소은이야. 오빠도 왔어. 아빠도 왔어. 우리 이제 같이 살 거야. 재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세 사람의 어깨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묘비 앞에 놓인 꽃다발 위에도 꽃잎이 쌓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성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두 아이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오른손에 재호, 왼손에 소은이었습니다. 두 아이도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산소를 등지고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소은이 성준의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년 봄에도 와요.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매년 오자. 재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올게요. 매년. 세 사람의 발걸음이 벚꽃 터널 사이로 이어졌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세 사람을 감싸듯 흩어졌습니다. 성준은 두 아이의 손을 꼭 쥔 채 앞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4년 전 봄은 모든 것을 앗아간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봄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돌려준 계절이었습니다. 같은 벚꽃이었지만 이제 그 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정의 평화와 건강을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